안녕하세요. 송한담 환경기능사 핵심 요점 에센스 강의 24강.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폐기물 처리에 이제 중간 처분부터 최종 처분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수거부터 폐기물 처리해서 중간 처분, 소각, 열분해, 그리고 안정화, 고형화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중간 처분에서 이제 농축, 소화, 계량, 탈수, 그리고 퇴비와 자원화 부분 보도록 하고 최종 처분의 메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목적 6번째 슬러지 처리입니다. 이 슬러지 처리는 우리가 이미 했어요. 언제 했냐면 우리 수질의 슬러지 처리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우리 수질의 슬러지 처리 다뤘으니까 이제 그거를 정리하는 식으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슬러지 처리 계통도 보시면 농축, 소화, 계량, 탈수,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처분 이렇게 우리가 수질에서 배웠었는데 보니까 여기 더 추가될 수가 있어요. 건조, 소각. 그러니까 이렇게 건조나 소각, 중간 처분 이제 추가될 수 있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 처분이 매립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농축, 소화, 계량, 탈수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각각의 목적들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농축, 그 다음에 탈수 둘 다 목적이 같아요. 바로 수분 제거. 수분을 제거해서 감량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설명 수질에서도 드렸지만 이제 여러분 잊어버렸을 거니까 정리를 하면은요. 농축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걸레를 빨 때 손으로 이제 물을 짜잖아요. 그러면은 짜기 쉬운 물, 그러니까 우리가 제거하기 쉬운 수분이 먼저 이렇게 짜면서 제거가 되죠. 그죠? 그런데 아무리 손으로 짜도 이제 안 빠지는 수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탈수기 집어넣어서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세탁기, 탈수기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원심력 이용해서 이제 탈탈탈 더 잘 수분을 제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농축과 탈수는 이 차이예요. 손으로 짜는 거, 그러니까 짜기 쉬운 물을 짜는 거, 이게 농축이고, 짜기 어려워서 기계의 힘을 빌려서 이제 혹은 다른 힘을 빌려서 짜기 어려운 수분을 제거하는 거, 이게 바로 탈수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소화가 있어요. 소화는 얘는 말 그대로 나 이제 소화시킨다. 그러면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제거하는 겁니다. 그럼 유기물을 제거하니까 이 유기물 제거하는 것 자체가 안정하고요. 유기물 제거하는 과정에서 살균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안전하예요. 그래서 우리 유기물 제거해서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살균을 시키는 이 과정이 소화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탈수라는 거는 수분을 제거하는데 짜기 힘든 수분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탈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계량입니다. 그래서 농축소와 계량, 탈수 이렇게 우리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 순서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 그 뒤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더라. 그죠? 봐주십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이제 슬러지 농축부터 먼저 볼게요. 여러분 이거 앞에서 이미 다 했으니까 수질에서 정리만 하겠습니다. 목적 뭘까요? 제일 중요한 목적은 바로 수분을 제거해서 감량화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감량화, 수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지금 보면은 슬러지는 그죠? 슬러지 보면 슬러지는 고형물과 수분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수분을 제거를 하면 수분이 줄어들면 슬러지 양도 줄어들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고형물 양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축 전후로 그죠? 고형물 양은 농축 전후로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대신에 수분량이 주니까 이 비율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양은 같고요. 양은 같은데 이제 슬러지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비율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 슬러지 중에 이 고용물 비율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고용물 함량, 비율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량화를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감량화 시키니까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약품이라던가 부피라던가 그 다음에 시설 크기, 그 다음에 뭐 건설비, 운전비, 처분 비용 이런 거 지금 다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감량화의 장점이죠. 양을 줄여놓으면 뒤에 한마디로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다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럼 기출 요약 가볼게요. 슬러지 처리 계통도 뭐였어요? 농축, 소와 계량, 탈수죠. 농축 앞에 나왔어요. 계량, 탈수. 지금 소화가 없지만 이렇게 없는 경우도
있지만 순서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네, 소각메리 맞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네요. 2번은 뭐가 틀렸나요? 네, 탈수랑 계량이랑 자리 바꿔야 되고 농축은 또 앞에 가야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보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농축의 이점. 거리가 먼 것 찾으래요. 1번 소화존에 미생물 양분이 접촉할 수 있으므로 효율이 증대된다. 네, 양이 줄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 넓은 곳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보다는 좁은 곳에서 반응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만나야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넓은 데 있으면 피해 다닐 수 있잖아요. 안 만날 수 있죠. 그죠? 근데 좁으면 어쩔 수 없이 만나요. 그죠? 그러니까 잘 접촉해서 효율이 증대되는 게 맞습니다. 자, 2번 약품 줄어들죠. 부피 줄어들죠. 그죠? 비용 줄어들어요. 맞는 말이네요. 4번 남분에서 중금성이 제거되는 거 아니죠? 왜? 얘는 수분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수분 말고 나머지는 제거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농축, 그 다음 뭐라고요? 소화, 그죠? 소화는 여러분 유기물 제거한다고 일단 보시고요. 이제 뒤에 가면은 공식 정리할 때 소화율이 있는데 그때 소화율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계량입니다. 자, 계량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중요하다 그랬죠? 네, 바로 탈수성을 향상시키는 게 계량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계량하는 게 그냥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열로 처리해서 탈수, 수분을 이제 한마디로 잘 나오도록 한다던가 세정은 씻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품 처리, 생물학적 처리 이런 것들로 탈수성을 높여주게 돼요. 그래서 계량제로 사용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슬러지 계량의 주 목적은 네, 탈수성 향상이죠? 네, 3번 정답이에요. 자, 2번 계량 단계에 해당하는 거. 계량 단계 뭐예요? 이 계량 방법 중에 하나 세정이 들어가죠. 그죠? 4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탈수성을 계량하기 위한 약품 이게 슬러지 계량제가 되겠죠? 적합하지 않은 거 여기 보니까 염소는 우리 보통 산화제 혹은 소독제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량하는 약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돼요. 네, 그 다음 이제 탈수 보도록 할게요. 자, 탈수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세탁기에 놓고 탈수기에 놓고 이렇게 회전으로 이제 물 탈탈 털어내는 거 이게 바로 원심 분리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탁기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탈수기. 자, 그리고 다른 방법들 진공여과, 가압여과, 벨트 압축여과 혹은 슬러지 건조.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한마디로 놔두면 수분도 제거되잖아요. 말라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슬러지의 수분 형태가 이렇게 또 보시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강국수라는 거는요. 슬러지가 있으면 얘가 슬러지예요. 그러면은 수분이 있고 고형물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고형물을 둘러싸고 있는 수분 그러니까 자유롭게 좀 있는 물 이게 강국수예요. 그래서 보면은 슬러지 내에서 가장 많은 양이 이 강국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쉽게 제거가 가능해요. 이렇게 보면은 좀 구멍이 크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샤워를 했어요. 샤워를 해서 나오면은 그냥 피부에서 그냥 놔둬도 떨어지는 애가 있죠. 그죠? 얘는 제거하기 쉬운 수분이에요. 그 다음 몸이 좀 촉촉한데 수건으로 닦았을 때 쉽게 제거되는 물이 있죠. 근데 아무리 수건으로 닦아도 촉촉하죠. 마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피부에 붙어있는 애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도 있죠.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강국수라는 애는 한마디로 수건으로 쉽게 제거되는 애 닦아서. 그러니까 좀 제거가 쉬운 애. 그리고 이 보시면 슬러지의 고형물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진 애도 있고 이렇게 좀 한마디로 좁게 그죠? 잘 붙어 있는 애가 있거든요. 여기 붙어 있는 수분이 바로 모강결합수고요. 그 다음에 이 고형물에 아예 그냥 밀착돼 있는 애.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 붙어 있는 애. 걔가 부착수. 그 다음에
이 아예 세포 내부에, 그러니까 우리 몸 내부에 있는 것처럼 그게 내부수예요. 그럼 누가 더 떼내기 쉽겠어요? 강국수가 아무래도 탈수하기가 더 쉽고요. 이 내부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탈수가 어렵겠죠. 그죠? 더 강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출유형 볼까요? 수분 제거하기 위한 탈수 건조 방법 아닌 거, 자, 탈수 공법 아닌 거 찾으시면 됩니다. 슬러지 건조 벨트 프레스. 벨트 프레스가 벨트 압축 여과예요. 원심 분리. 산화지법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수분 중에서 가장 많은 양. 이것만 나와도, 아, 강국수네. 그죠? 그래서 쉽게 제거되는 애. 그죠? 그래서 농축으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거 강국수.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슬러지 관련된 공식 이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질 슬러지랑 중복되는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슬러지 성분 부분 여러분 보시면 슬러지는 우리 고형물과 수분으로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 고형물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유기물과 무기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때 폐기물에서는 슬러지가 아니라 이제 이 슬러지가 폐기물로 혹은 쓰레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중에 이제 고형물과 수분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고형물에 유기물과 무기물이 있다.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농축 혹은 건조, 탈수 이 문제는 수분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수분이 제거되면 슬러지 값도, 그죠? 양도 줄어들겠죠. 그죠? 자, 원래는 이제 우리 슬러지가 혹은 폐기물이, 자, 이게 전체 슬러지 양이면 그 중에 일부는 수분이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뭐가 되고, 고형물이 되고, 합치면은 이제 슬러지량 혹은 폐기물량, 제가 슬러지라고 할게요. 요게 됩니다. 근데 이걸 제거를 하잖아요. 농축, 건조, 탈수를 시키면 이 TS량은 안 변해요. 그죠? 근데 이 수분량이 줄어들어요. 이만큼이 수분이 제거되는 거죠. 그죠? 이만큼은 수분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감량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농축, 건조, 탈수를 시켰더니 수분량은 변해요. 그러니까 이 슬러지 양도 줄었어요. 그죠? 근데 누군 안 변해요? 바로 농축 전후로 이 TS량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비율은 변할 수 있는데 양은 안 변합니다. 그러면 이 V1이 바로 슬러지 SL1으로 보시고 이제 V2를 SL2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여기선 V1, V2로 나왔지만 요거 SL로 한번 바꿔볼게요. 왜냐면 이게 슬러지가 아니라 폐기물도 되기 때문에 제가 V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 공식 그대로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거된 수분량, 요 양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 SL1, 그죠? 처음 슬러지 전체 양에서 이제 농축으로 이제 줄어든 슬러지 SL2 빼준 만큼이 되겠죠. 그죠? 그것도 여러분 하나 정리를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우리 기출유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쓰레기를 건조시켜서 함수율이 지금 이렇게 40에서 20으로 줄었대요. 그러면 함수율이 자 40%니까 이거 0.4로 바꿀게요. 이게 건조시켰더니 지금 W2 함수율이 0.2가 된 거죠. 그죠? 그리고 SL1 쓰레기, 건조 전 쓰레기 중량이 1톤이었답니다. 그럼 건조 후 쓰레기 중량, 그러니까 SL2를 구해요. 그죠? 근데 지금 정답에 보니까 킬로그램으로 구하고 있으니까 이 1톤을 바로 우리 킬로그램으로 바꿔봅시다. 얼마? 1000kg 1톤은. 자, 그러면은 이 SL1이 1000kg이에요. 자, 그럼 공식에 넣어보면, 이 공식에 넣어보면 SL1이 1000이죠. 그죠? 그리고 1 빼기 함수율이 0.4. 이거는 우리 구하는 값이 바로 SL2입니다. 그죠? 1 빼기 두 번째 함수율 W2가 0.2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V2에 관해서 우리 방정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750이 나와요. 자, 요것도 여러분 이렇게 방정식 나오는데요. 이 방정식을 계산기에 솔버 기능이 있다면 이제 보통 보면은 여러분 카시오 기준으로 FX 350, 뭐 ES 요 이상이면 솔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계산기를 구매하실 때 솔버 기능이 있다면 이 V2, 그러니까 SL2를 미지수 X로 두고 풀면은 방정식 굳이 이렇게 식 변형하지 않아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계산기를 조금 더 괜찮은 걸로 구비를 하시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그냥 요거 방정식 간단한 방정식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하세요. 계산기에 솔버기능이 있으면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좀 계산이 편합니다. 근데 계산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네, 한번 있다면 그죠? 솔버기능 있는 거 쓰신다면은 요 기능도 이용하시면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자, 건조전 슬러지 무게 SL1이 되겠죠. 150이고 건조한 후의 무게가 35g이래요. SL2가 되겠죠? 그럼 수분 함량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요거 보세요. 제거된 수분량은 SL1에서 SL2 빼준 거죠. 그러니까 수분 제거된 수분 무게는 SL1에서 SL2 빼준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되나요? 네, 150에서 35 빼줬더니 115가 됩니다. 그러면 함량이라 그랬잖아요. 함량이라는 거는 전체 분의 수분의 양이겠죠. 그러니까 전체가 얼마야? 초기 폐기물, 초기 슬러지 양. 그러니까 이게 SL1분의 이제 제거된 수분 무게예요. 그러면은 SL1이 150이니까 그 부분에 115 하니까 계산하시면 이 값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됩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0.7666 나오는데 우리 백분율, 퍼센트 그러면 백분율이니까 100을 곱하시면은 퍼센트로 바로 계산이 되세요. 자, 그 다음 슬러지 관련 공식 세 번째 소화율입니다. 소화율은, 소화는 뭐예요? 유기물을 제거하는 거죠. 그죠? 공식 여러분 요거 먼저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VS1, 뭐 VS2, FS1, FS2 요것만 좀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요게, 이거 계산 어떻게 하지? 이거 이렇게 합니다. 계산기에 입력하실 때 1 빼기, 여러분 계산기 보시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뜨죠. 이 네모에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죠? 여기에다가 또 분수꼴로 넣는 거예요. 어떻게? VS1 밑에는 VS2, FS2.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수 안에 또 분수라 그래서 번분수라고 하는데요. 이거 제가 좀 잘 표현해 볼게요. 계산하실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분수가 나면 네모 박스 안에 또 분수를 넣어서 이걸 넣어주시고요. 밑에도 또 네모 박스 안에 또 분수를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산하면 이제 0. 얼마 나오는데 그거 이제 100을 곱하면 퍼센트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 요거를 쉽게 또 하면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우리 분수, 번분수 꼴에서는 요 안에 거 곱한 게 어디로 가고 뭐로 가고 밖에 거 곱한 게 분자로 간다 그랬죠. 그죠? 요렇게 계산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계산하셔도. 그렇지만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1, 2, 1, 2, 2, 1이고 이게 헷갈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아 밑에는 무기물분의 유기물인데 1이고 위에는 무기물분의 유기물인데 뭐예요? 2다. 그죠? 그렇게 외워주시면 편해요. 그래서 요 식으로 여러분 계산하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VS1, 뭐 FS1, 요게 뭘까요? 일자가 붙으면 전이라는 거예요. 소화전. 일자가 붙으면. 그리고 VS는 유기물이고 FS는 무기물이죠. 그죠? 그러면은 소화 후에 이때는 숫자 2가 붙고 유기물이면 VS2가 되는 거고 무기물이면 FS2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 기출 유형에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슬러지가 있는데 유기물, 무기물 함량이 전부 다 얼마래요? 지금 80%, 20%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슬러지 소화 전이죠. 그러니까 이 80%가 뭐가 되고 바로 유기물이니까, 그죠? VS 또 소화 전이니까
1이 되고 이 20%가 FS1이 돼요. 그러니까 합치면 VS, FS 합치면 100%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처리한 후, 소화한 후 보니까 유기물과 무기물 함량이 50이래요. 그러면 소화 후에 VS2도 50%고 FS2도 50%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공식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 빼기, 자, 밑에 항상 FS분의 VS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F가 밑에 그리고 1이에요. 그죠? 소화전. 그래서 FS1은 얼마고? 20%고 VS1은 8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위에는 소화 후니까 밑에 F고 위에 V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FS2는 50이고 VS2는 50이에요. 계산기 여러분 요 그대로 이제 넣으셔도 됩니다. 자, 계산하실 때는 자, 분수 우리가 하면은 여기 네모 박스 나오잖아요. 그 네모 박스 안에 또 분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각각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네모 박스 안에 분수를 또 한 번 눌러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 0.75 나오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100이 곱해져 있지만 만약 이렇게 계산해서 0.75가 났다 그러면 100 곱해서 7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슬러지 비중 혹은 밀도 구해볼게요. 자, 슬러지의 비중도 있고 그 다음 고형물의 비중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할 거는 슬러지는 고형물과 수분을 더한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고 우리 밀도분의 이 m이라는 거는 비율, 여러분 비율로 보시면 돼요. 비율 혹은 질량입니다. 그래서 밀도분의 양이에요. 그래서 슬러지 거는 고형물과 수분 더한 거랑 같아. 이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때 문제에 안 주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안 주어지냐면 이거 안 주어져요. 물의 비율은요 항상 1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밀도는 항상 1이에요. 그리고 이 슬러지는 100%잖아요. 그죠? 100%니까 얘는 슬러지의 양은 100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함수율이 90%다 그러면은 이 90% 함수율이 여기 MW가 90이 되고 그러면은 TS는요 100에서 90 빼면 1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10이 돼요. 이렇게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고형물의 비중이에요. 고형물은 TS는 우리 FS 플러스 VS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이 우리 슬러지 비중 한 것처럼 밀도분의 양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슬러지 케이크의 비중을 구해요. 그러면 슬러지 케이크가 뭐냐? 바로 슬러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S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슬러지 케이크, 슬러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건조된 고형물의 비중이 밀도예요. 그러면 TS의 비중이 1.4인 거예요. 그리고 건조 이전에 자, 좀 지우고 시작할까요? 건조 이전에 드라이 솔리드 함량, 이게 드라이 솔리드가 뭐냐면 건조를 시켰으니까 고형물이에요. 건조 고형물, 수분이 다 제거된 고형물 함량이 얼마란 얘기예요? TS 함량이 38%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TS1이 TS가 38%죠. 그죠? 그리고 건조 중량이 40kg이래요. 이때 슬러지 케이크의 비중은 얼마냐? 야,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문제 여러분 제일 난이도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우리 슬러지 케이크의 비중을 구하니까 우리 요걸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공식 어떤 걸 이용하는 거냐? 바로 요 공식 이용하는 거죠. 이 공식 이용하는 겁니다. 이 공식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 공식을 이용할 때 슬러지 케이크.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거 봅시다. 자, 로 SL분의 MSL은 그죠? 슬러지는 고형물 더하기 수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서 아는 거, 자, 일단은 요걸 알아요. 수분의 밀도는 항상, 물의 밀도는 항상 1이거든요. 안 주어져도. 그리고 여기서 또 아는 거 뭘 아냐면, 이거 알죠?
얘 알고, 그 다음에 우리 고형물의 밀도 여기 1.42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것도 우리 알아요. 얘도 알고, 얘도 압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뭘 아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고형물 함량이 38%래요. 그러니까 여기 MTS가 38이에요. 슬러지를 100이라고 했을 때, 퍼센트니까. 전체량을 100%라고 봤을 때, 고형물이 38%니까 수분 함량 얼마예요? 근데 100에서 38 빼준 거죠. 그러니까 6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숫자 넣어서 계산을 하면, 자, 로 SL 분의 100은, 그죠? 자, 여기 로 TS 얼마예요? 비중이 1.42분의 38 플러스 1분의 62가 돼요. 자, 이것도 여러분 솔버를 안 넣으면 여러분 계산하시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 일단 제가 솔버 없이 푸는 법 알려드릴게요. 요거 여러분 이거 계산 먼저 가능하시죠? 그죠? 그럼 요 값을 제가 일단 answer라고 해볼게요. 우리 계산기에서도 요거 answer로 계산하시면 answer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로 SL은요 얼마가 되냐면 이 계산한 answer 값을 100을 answer로 나눈 겁니다. 네,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바로 이 값이 1.12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1.1266이니까 1.12 그죠? 제일 비슷한 거 찾아보시면 네, 요거 반올림 마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핵심 요소 7번째 폐기물 최종 처분. 자, 여기서는 매립에 관해서 볼 거예요. 자, 우리 매립이라는 게 뭐냐, 그거부터 살펴볼게요. 자, 투기가 있고 매립이 있습니다. 투기라는 거는요, 그냥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아무 처리 없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버리면. 그 폐기물이 빗물을 맞고 썩겠죠? 그죠? 그래서 오염물질이 또 그 주변에 흘러가서 또 다른 오염을 일으킬 거예요. 그죠? 그래서 냄새도 나고. 투기를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쓰레기가 그냥 아무 때나 길거리에 뿌려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더럽습니다. 악취 나겠죠? 거기에 쥐도 들끓고 파리도 들끓고 그죠? 심지어 거기서 만약에 오염물질, 그러니까 독성을 나타내는 것까지 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투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투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폐기물을 땅에다 묻는데 땅에다가 묻는데 안전하게 묻는 게 바로 매립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립지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매립지 옆에 가면 냄새 나요. 왜냐면 폐기물을 묻고 있는 거니까. 그죠? 왜냐면은 그 매립지 안에서 이 폐기물들이 썩을 거고, 그죠? 분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산소 없는 땅 속에서 이제 분해가 되면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분해되니까 이제 현기성 분해가 발생하게 돼요. 현기성 분해 발생하면 액체도 나오고 가스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땅에다가 폐기물을 묻는데 그냥 우리 아무 처리하지 않고 그냥 땅에다 묻어 놓으면 어떤 일이 있냐? 액체가 나와요. 그 액체가 우리 침출수라고 하는데 얘가 흘러가서 지하수로 막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지하수 오염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침출수가 나갈 수 없게 해줘야 되겠죠.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침출수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설비, 이게 바로 차수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차수 설비를 설치를 해서 침출수가 나가는 걸 막아줘요. 그리고 또 이 폐기물의 분해, 현기성 분해가 되면서 가스가 또 나올 거예요. 이게 우리 나오는 가스, 매립지에서 나오는 가스, 매립가스라고 합니다. 이건 기체겠죠. 그죠? 그러면 이 매립가스가 있으면 이게 밖으로 나가면 대기오염이 발생할 거고, 이 매립가스 중에 이제 뭐 암모니아라든가 황화수소 이런 거 악취물질이거든요. 게다가 가스 중에 우리 뭐가 있냐, 매립가스에 메탄도 있고 현기성 기체 생각해 보세요. 황화수소, 암모니아, 그죠? 이런 것들, CO2. 얘는요, 연료니까 폭발해요. 그죠? 얘네들 또
악취 물질이에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 매립가스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흙으로 덮어줍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복토라고 해요. 그리고 가스도 근데 계속 나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주냐면 이 가스들을 또 처리를 해줘요. 가스 처리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복토를 하고 차수 설비를 설치를 해서 이 폐기물이 안전하게 한마디로 땅에 묻힐 수 있도록 매립될수록 하는 거, 요게 뭐냐면 바로 매립, 가장 이제 기본적인 매립인 위생 매립이라고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복토 같은 경우에는 흙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게 왜 중요하냐? 일단 덮어줘야 해충, 파리, 쥐 같은 것들이 못 들어오겠죠. 게다가 비가 내리면 만약에 복토가 안 돼 있으면요, 이 빗물이 폐기물 땅속으로 다 들어가서 얘가 더 빨리 썩어요. 그리고 양도 많아지고, 그러면 이 침출수 더 많아지고, 그죠? 밖으로 삐질삐질 또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빗물이라든가 해충, 파리, 쥐도 없애줄 수 있는 게 바로 복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수 설비와 복토 요거를 이용을 해서 더 안전하게 매립을 하는 거, 요게 최종 처분에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매립에 관해서 살펴봤고, 그럼 매립의 이제 공법을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자, 여기 먼저 보세요. 자, 매립 방법별로 보면은 아까 제가 복토와 침출수 처리하는 거, 그죠? 요게 그러니까 차수시설 설치해서 침출수 처리하는 거, 요게 위생 매립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냥 이제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거, 이거 단순 매립, 이게 툭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유독한 거, 막 핵 폐기물 이런 거, 유해 폐기물 이런 애들은 위생 매립으로 안 되고 더 이제 또 안전하게 매립을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납으로 씌워준다든가 이런 거, 이게 안전 매립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매립 방법별로는 요 세 가지로 나눠져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네, 이 위생 매립입니다. 그리고 이 매립을 어디에 하냐? 그러니까 우리 그냥 육지에 하면 내륙 매립, 그 다음에 해안에다가 바닷가 근처 혹은 이제 얕은 바다 여기다 하는 게 해안 매립이에요. 이게 문제가 요거 구분하는 게 잘 나오니까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매립 구조별로 이제 현기성 매립, 호기성 매립 크게 이렇게 나눠지는데, 현기성은 아예 산소 공급 없이 공기, 한마디로 공기 주입, 그러니까 통기 없이 하는 게 현기성 매립. 그리고 호기성 매립은 공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위생 매립은 이건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계량 현기성 매립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기성 매립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는 매립은 우리 위생 매립, 계량 현기성 매립이라는 거 그냥 이거 같이 알아봐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보면은 요 내륙 매립과 해안 매립을 크게 나눠서 이제 살펴보게 돼요. 그럼 내륙 매립은 육지에다가 하는데 이거 다 위생 매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공법이 있어요. 샌드위치 공법은 뭐냐면요, 이 쓰레기를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매립하고 복토하고 매립하고 복토하고 샌드위치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샌드위치 공법입니다. 그리고 셀 공법은, 셀이 뭐냐면 세포잖아요. 그럼 매립지에다가 이렇게 세포처럼 하고 나서 복토하고 세포처럼 하고 복토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얘가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요. 압축 공법은 쓰레기를 압축시켜서 부피를 줄이는 거예요. 왜냐면 매립지에 여러분, 매립지가 포화가 돼버리면 더 이상 매립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압축해서 이 매립지를 덜 쓰면서 이제 매립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는 게 압축 공법. 그 다음에 도랑을 파서 이렇게 도랑을 파서 도랑에다가 매립하는 게 도랑식 공법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식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통은 땅을 파는 거 굴착이라 그러는데, 지역식은 이미 여기가 좀 저지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굴착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지대 지역에 그냥 매립을 해서 복토하는 겁니다. 얘는 복토가 좀 많이 저지대다 보니까 복토 소요량이 좀 크고요. 경사식은 이제 경사면, 이런 경사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폐기물을 쌓아요. 그래서 흙을 덮는 겁니다.
그래서 경사면 얘기 나오면 경사식이에요. 그 다음에 계곡이 있겠죠. 이런 계곡. 계곡에다가 또 매립하는 게 계곡식 매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저지대라든가 계곡 이런 데를 이용하면 복토 소용량이 좀 크다는 거 봐주세요. 일단 해안 매립 세 가지 요거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해안 매립 세 가지 빼놓고 전부 다 내륙 매립으로 보시면 돼요. 내수 배제, 순차주의, 박층 뿌립이에요. 내수 배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뭐 호수나 바다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그냥 요거 물 그대로 나누고 요 물가에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매립하는 거 요거 내수 배제예요. 자, 그리고 지금 설명한 게 요게 순차 투입이에요. 순차 투입. 그러니까 해안에서부터 순차 투입. 그 다음에 내수 배제는 뭐냐면 요런 지형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얕은 지형이 있죠. 그럼 여기에 있는 물을 빼요. 물을 빼줍니다. 이렇게 물을 빼서 그러면은 육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육지로 먼저 만들어 놓고 매립하는 거. 요게 내수 배제. 그러니까 내수 물을 배제했다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 박충뿌리 공법은 이게 지반이 약한 경우 연약 지반이 약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늪 같은 거 혹은 진흙에다가 발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 넣으면 푹 꺼지죠. 발 넣으면 푹 꺼지고. 그러니까 얘가 너무 약한 지반인 거예요. 그때는 그냥 좀 밀도 큰 거 집어넣으면 그냥 푹 꺼지니까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제빵할 때 보면 밀가루를 채치죠. 그러니까 밀가루가 안 그래도 고운데 더 곱게 만들려고 그죠? 채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바지선을 이제 띄워놓고 여기 이런 채치는 것처럼 요런 그죠? 밑면이 뚫려 있으면 요 채치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폐기물을 진짜 얇고 그 다음에 곱게 뿌려주는 거예요. 밀가루처럼. 그럼 여기가 푹 꺼지는 게 아니라 아주 얇고 똑같은 이제 한마디로 양이 쌓이게 되니까 같이 꺼지면서 이제 매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 지반이다 얘기 나오면 박충뿌림 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폐기물을 매립을 했을 때 가스 나온다 그랬죠. 이게 매립가스. 그죠? 그 다음에 액체도 나온다 그랬죠. 그게 침출수예요. 자, 그럼 이 매립가스가 이게 매립이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매립지에 묻히게 되면은 땅에다가 한마디로 묻힌 거예요. 폐기물이. 그러면은 이제 산소가 공기가 차단되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현기성 분해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이제 한마디로 이 매립가스 종류와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1, 2, 3, 4단계로 나눠져요. 이렇게 그림 같이 볼게요. 처음에는 이 공기도 같이 묻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질소랑 산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첫 번째는 줄어들면서 호기성 분해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호기성 단계입니다. 그래서 질소와 산소가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면서 1단계에서 뭐가 발생해요? 바로 CO2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1단계에서 CO2 발생합니다. 그리고 2단계부터가 현기성 단계예요. 현기성 분해 단계가 첫 번째 산생성 단계, 메탄 생성, 그 다음 메탄 정상 단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현기성 전환 단계, 즉 상생성 단계가 돼요. 그러니까 호기성에서 현기성으로 바뀌는 단계인 거예요. 그럼 현기성 1단계가 산이 생성이 되죠.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로 이제 이런 지방산, 알코올 같은 게 생기고 현기성 기체 중에서도 이제 수소가 2단계부터 생성이 되고요. 1단계부터 생긴 CO2가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3단계로 가면 여기서 이제 메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메탄에도 탄소가 있고 CO2에도 탄소가 있죠. 이 탄소는 같은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메탄이 생성된다는 얘기는 CO2가 전환되는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CO2 줄어들죠. 그죠? 자, 이 단계가 메탄 축적 단계예요. 그래서 CO2랑 수소는 줄어들죠. 왜냐하면 메탄에 수소도 들어가니까. CO2, 수소는 줄어들고 메탄이 생성하고 증가하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이 메탄, CO2 비율이 일정해지는, 농도가 일정해지는 단계가 바로 4단계 현기성 정상 단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메리가스 종류 보시면은요. 자, 여기 네 가지 있는데 악취 유발 물질은 암모니아, 폭발이 위험이 큰 건 연료로 사용하는 메탄이라는 것도 여러분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정상 단계에서 이 메탄이 이제 가스 중에 3분의 2, 다음 CO2가 3분의 1 비율이에요. 그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십니다. 네, 이번에는 복토 보도록 할게요. 자, 매립할 때는 그냥 폐기물을 그냥 버리면 우리가 투기라 그랬죠.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왜? 여기서 가스 나갑니다. 악취도 나가고 이 반응을 하면서 생기는 가스가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액체도 나간다 그랬죠. 이 액체를 우리가 침출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침출수 그냥 나가면 토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얘도 처리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침출수 처리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악취랑 가스가 나가게 되면, 게다가 또 외부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되면은 이 비가 이 폐기물을 더 분해를, 반응을 촉진을 시켜요. 그러면 침출수 양도 늘어나게 되고 더 오염이 심해지니까 이 빗물 들어오는 것도 막아줘야 되고 악취랑 가스가 나가는 것도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이렇게 흙을 덮어줍니다. 흙을 덮어줘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바로 복토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복토를 해줘야 이 복토의 역할은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빗물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스나 악취가 나가는 것들, 비산 먼지 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방지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비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파리, 모기, 쥐 같은 게 폐기물에 들어와서 쓰레기 먹고 또 나가면 이것도 오염시킬 수 있잖아요. 얘네들이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흙을 덮는 것을 우리가 복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토의 목적, 기능 중요해요. 그래서 나머지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것까지 여러분 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 복토는 어때야 되겠어요? 어떤 성질이 있어야 되겠죠? 잘 막아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투수 개수가 작아야 돼요. 투수 개수가 크면은 구멍이 뽕뽕 난 거예요. 그래서 빗물이 잘 투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막아줘야 되는 거니까 빗물이 못 들어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투수 개수가 작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복토가 당연히 싸고 공급이 쉬워야 돼요. 그죠? 독성 당연히 없어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애를 우리가 복토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래 같은 거 이런 거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토도 이제 언제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폐기물을 매일매일 폐기물을 매립을 하죠. 그리고 하루 하고 나서 복토하는 거, 요게 바로 일일 복토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매립을 하다가 7일 이상 우리 뭐 예를 들면은 설 연휴라든가 아니면은 추석 연휴 이런 것처럼 매립을 못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7일 이상. 이렇게 방치될 때 한 번 더 복토를 해줍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바로 중간 복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매립지를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럼 더 이상 이제 매립을 하지 않죠. 그럼 최종적으로 더 두껍게 이렇게 또 복토를 해줘요. 이게 바로 최종 복토입니다. 자, 요 복토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지는데 일일 복도는 15cm, 중간 복도는 30cm, 최종 복도는 60cm 이상으로 해주게 돼요. 요 수치도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세요. 이게 보니까 지금 두 배씩 늘어나죠. 15, 30, 60 두 배씩 늘어나게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차수 시설 볼게요. 자, 아까 폐기물 있으면은 뭐 한다 그랬죠? 네, 복토해 줍니다. 흙 덮는 거. 그죠? 이 복토의 역할은 가스라던가, 그죠? 악취 못 나가게, 빗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액체 성분 나오는 거, 이걸 침출수라고 했는데, 저 폐기물이 이 안에서, 그죠? 한마디로 썩어가면서 나오는 액체 성분 침출수, 이것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막아줘야 되죠. 그래서 침출수를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게 바로 차수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차수시설 설치한 이유는 이 침출수가 지하수라던가 이런 데, 그죠? 바깥으로 못 나가도록 하는 거고요. 역시 침출수는 못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외부에 있는 지하수가 못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복토 같은 경우에는 가스라던가 아니면 악취 성분이 못 나가도록 막았고 빗물은 못 들어오도록 막았었죠. 그죠? 그 역할을 하는 거 복토. 이번엔 지하에서 막는 역할, 물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차수시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수시설 설치를 할 때 보면은 이 침출수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침출수는요, 이 양이 누구랑 가장 연관이 깊냐? 그럼 바로 빗물량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그만큼 침출수 양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침출수 발생량에 가장 큰 영향자는 네, 강수량, 강우 침투량이 됩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 것들도 한번 여러분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역시 차수 시설도 보면은 이 재료 어떤 걸 써야 되겠어? 잘 막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역시 투수 개수가 낮은 재료들, 점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하에서 우리 지하수 유속,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지하수 유속을 계산하는 공식이 바로 달시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량이라고 하는 건 요건 배웠죠, 우리. 뭐예요? 면적 곱하기 속도였어요. 이게 바로 지하수 유속인데요. 그죠? 지하수 유속인데 이 유속을 이 속도를 나타내는 공식이 바로 달시 법칙입니다. 자, KI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K는 뭐냐면 투수계수. 자, 이 투수계수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이제 물이 잘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거고요. 그다음에 I는 동수경사입니다. 이 동수경사는 뭐냐면 자, 이렇게 수평 거리 얼마 갈 동안 수직으로 이제 수도가 얼마나 변하냐. 한마디로 기울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울기가 급하면 물이 더 빠르고 기울기가 완만하면 유속이 느리겠죠. 그죠? 그래서 V는 K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I를 우리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 이렇게 델타 L, 수평거리분의 델타 H, 그러니까 수두차.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이 유량 Q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자, A 똑같고 V는 K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이 I를 네, 델타 L분의 델타 H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네요. 그죠? 그 식이 요 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기출문제 통해서 우리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복토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복토 막아준다고 했어요. 빗물 못 들어오게, 맞죠? 식물 성장 방지하는 거 아니죠. 복토가 있어야, 흙이 있어야 그 흙을 바탕으로 해서 매립지 위에서 이렇게 식물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화재 방지, 비산 방지 맞네요. 자, 그 다음 2번, 최종 복토 매립 두께. 자, 1일 복토 얼마? 1일 복토, 중간 복토, 그 다음 최종 복토 있었잖아요. 두 배씩 커진다 그랬죠. 1일 복토 15cm, 중간 복토는 두 배니까 30, 최종 복토는 30의 두 배니까 6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립 두께 최종 복도 최소 60 이상이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자, 유출 속도 V를 구하는 거예요. 자, 투수계수 나왔고요. 동수경사 나왔네요. 그럼 V는요. 네, KI죠. 그죠? 자, 단위 잘 보세요. 0.5cm per sec. 요게 투수 개수고요. 동수 경사가 2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유출 속도 단위가 cm per sec니까 단위 환산은 필요 없고 우리 숫자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0 cm per sec.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폐기물의 최종 처분 중에 하나 매립을 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 이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에너지 회수하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에너지 회수 방법 앞에서 배웠던 거 정리를 하면 열분해 있었어요. 열분해에서는 우리가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메탄이 연료였잖아요. 이 연료를 얻을 수 있었고 소각을 하게 되면 이 소각이 발열 반응, 열을 발생하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이 열이 발생해요. 이걸 폐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열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기성 소화랑 발효를 해도 역시 우리가 메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연료를 얻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RDF,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폐기물 고체 연료예요. 얘는 이제 가염성이 그러니까 잘 타는 애들만 골라갖고 건전지 그러니까 쓰레기 건전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비아라는 거는 한마디로 퇴비로 만드는 거예요. 폐기물을 유기성 이제 폐기물을 퇴비로 이용하기 위해서 바꾸는 과정. 그게 퇴비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에너지와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중요한 거 RDF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우리 열분해부터 현기성 소화까지는 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RDF와 퇴비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DF는요, 한마디로 폐기물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이용해서, 이 중에서 한마디로 우리가 연료로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골라내서, 요런 건전지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물 고체 연료. 그러니까 건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RDF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뭐 소각해서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연료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나 이 폐기물이 아무나 이 RDF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애가 돼야 되냐? 당연히 얘가 연료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료이기 때문에 발열량이 커야 됩니다. 높은 발열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썩으면 안 돼요. 썩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함수율이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율이 높으면 썩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수율이 15% 이하여야 이제 한마디로 썩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발열량이 크다는 얘기는 뭐가 많아야 될까요? 가연분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종이나 플라스틱 이런 게 이제 발열량이 큰 이제 폐기물 중에 하나인데요. 가연분이 많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안 타는 성분, 비가연분은 적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원료 중 비가연 성분은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기오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이 발생하면 안 돼요. 특히나 어떤 애들이 이제 대기오염을 일으키냐 그러면 염소가 들어간 애들, PVC나 이 염소가 많이 들어간 애가 이 염소 때문에 이제 이걸 태우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이 다이옥신은 발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대기오염 성분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황 성분도 적어야 되고 왜? 황은 싹스되니까. 그 다음에 이런 염소 성분도 적은 애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폐기물의 제품성, 그죠? RDF 제품성 때문에 조성이 균일해야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저장도 쉬워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 다른 연료를 쓰는 시설에서도 호환돼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편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RDF가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자원화 및 에너지 횟수. 그래서 퇴비화 보도록 할게요. 자, 퇴비화는 폐기물을, 그러니까 어떤 폐기물? 유기물이 많은 음식물 쓰레기 같은 이 유기성 폐기물이라고 그러죠. 유기성 폐기물을 우리가 퇴비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이 유기물에 이제 한마디로 호기성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호기성 분해는 산소 이용하죠. 호기성 미생물이 산소를 이용해서 이 유기물을 뭘로 아주 이제 분해시키면 작은 유기물 혹은 작은 이제 무기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식질이에요. 그럼 얘는 호기성 분해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 CO2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H2O라든가 이런 산화가스들이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남는 부식질, 요게 결국에는 우리가 비료로, 퇴비로 이용할 수 있는 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퇴비아는 뭐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음식물 쓰레기 같은 이 유기성 폐기물을 호기성 분해시켜서 그 나온 결과물을 그냥 퇴비로 이용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퇴비화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떨 때
이제 가장 운전이 잘 되냐, 태비아가 잘 되냐 보면 이렇게 영향 요인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탄소 질소비, 줄여서 탄질비라 그래요. 탄질비가 20에서 50 사이에서 가장 태비아가 잘 돼요. 근데 이게 끝나면 이제 끝나게 되면 이가 줄어들어요. 태비아가 끝나서 비료가 딱 되면은 이제 10에서 20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온도도 50에서 65도씨가 태비아가 제일 잘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거 발열 반응, 열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태비아가 일어나면 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계속 열이 올라요. 그래서 50에서 뭐 65도씨, 70도씨까지 쭉 올랐다가 태비아 끝나면 이제 식어서 40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태비아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함수율도요. 이렇게 50에서 60%일 때가 가장 이제 태비아가 잘 되고 끝나면 이렇게 함수율도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운전할 때 최적의 운전 조건인지 끝나고 나서 완성 조건인지 구별해서 여러분 요 수치들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비야 하는 목적 볼게요. 자, 이거 태비야 왜 하는지 보면 돼. 우리 태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태비니까 얘가 썩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안전하게 유기물이 안정한 물질로 바뀌어야 썩지 않겠죠. 당연히 또 이 과정에서 분해가 되니까 감량화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퇴비가 병원성 미생물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생충 옮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운전할 때 50에서 65도씨 이렇게 온도 높여주는 이유가 살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성 미생물 이런 거 제거를 해줘야 되고 퇴비니까 당연히 용약물질, 식물한테 필요한 질소량이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토양 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산물도 생산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퇴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퇴비를 얻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퇴비를 얻는 게 이게 바로 부식질인데요. 이 부식질을 어떻게 이제 어떤 주성분이 뭐냐 보면은 자, 요 호기성 분해를 하는 요 호기성 미생물들이 우리 그냥 접종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딴 데서 미생물 가져와서 이제 분해를 시킨 게 아니라 그냥 토양 중에 있는 그냥 토양 미생물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접종 따로 안 합니다. 근데 얘가 유기물을 이제 분해하기 쉬운 것부터 순서대로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단당류, 아미노산, 지방, 단백질, 셀룰로스, 이게 섬유질이죠. 우리 식물 줄기 같은 거 이런 거 다 분해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남는 거, 그러니까 분해 못하고 남는 게 바로 리그닌이에요. 이 리그닌이 보세요. 호기성 분해하면서 이제 남는 거의 주성분, 즉 부식질의 주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 부식질, 우리가 실제 이제 퇴비로 이용하는 이 부식질 특징이 뭐냐? 당연히 악취 없겠죠? 그 다음에 얘는 퇴비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 보유력, 수분도 잘 머금고 양이온 교환 능력 CEC라고 하는데요. 양이온 교환 능력이 좋아야 한마디로 좋은 토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 퇴비 다 끝나면 탄질비는 10에서 20으로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탄질비는 낮고 색깔이 짙은 갈색, 검은색. 그다음에 당연히 병균 없고요. 왜 퇴비로서 좋아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안정한 유기물이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부식질 역할도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장단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단점 보시면은 호기성 소화라고 보시면 돼요. 호기성 소화로 나오는 거라고. 자, 보면은 얘가 생산된 퇴비가 토양 계량제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음식물 폐기물 같은 유기성 폐기물 감량화 시킬 수 있고, 운전 쉽고, 유지비 싸고, 이건 좋은 건데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퇴비하러 나온 퇴비랑 일반 시중에 파는 화학적 비료, 화학 비료랑 비교를 하면 비료로서의 효과는 누가 더 좋을까요? 비료 효과. 당연히 여러분, 얘가 더 좋아요. 화학적 비료가 훨씬 더 당연히 좋겠죠. 상품성이.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비료보다 비료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요거 누구랑 비교했어? 네, 화학 비료랑 비교해서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품질 표준화가 어렵다. 이 말은 뭐냐면요. 보세요. 화학 비료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일정해요. 성분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 변해야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퇴비는 어떤 애를 가지고 이 퇴비화를 시켜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성분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분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분이 비슷해야 항상 이 제품은 이렇다라는 어떤 그, 그 일정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죠. 그걸 우리가 품질 표준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준화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이 생산된 퇴비를 누가 쓰겠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불확실하죠. 그죠? 그리고 호기성 소화다 보니까 우리 현기성 소화랑 호기성 소화랑 비교했을 때 현기성 소화보다 호기성 소화가 이제 우리 감량화가 좀 더 적게 됐잖아요. 그죠? 감량화가 현기성은 엄청 큰데 호기성은 적게 되죠. 그죠? 그래서 퇴비가 완료되어도 부피 감소가 크지는 않는 거예요. 왜? 얘는 호기성 소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피가 조금만 줄어들었기 때문에 운반 비용이 커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산소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깔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소요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기계식은 예외란 이유는 기계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산소를 한마디로 기계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소요 부지가 넓을 필요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많이 만나게 하려면 넓게 깔아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산소랑 많이 만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된 퇴비는 악취가 없지만 그 과정에서, 퇴비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단점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RDF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앞에서 배운 거죠. 자, 당연히 반려력 높아야 되죠. 연료니까. 함수율 높으면 안 된다 그랬죠. 왜? 썩는다 그랬죠. 함수율은 낮아야 됩니다. 2번이 틀렸네요. 대기오염 적어야 되고 균일해야 되고 맞는 말이죠. 쓰레기를 퇴비화 시킬 때 적정 탄질비예요. 자, 제가 구분해야 될 거 운전할 때 최적 조건과 완성된 후의 조건 구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탄질비 같은 경우에는 운전 최적 조건은 20에서 50이었습니다. 완성되면 10에서 20이고요. 함수율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서 정리를 할게요. 50에서 60% 완성되면 40 이하입니다. 그죠? 그래서 탄질비 퇴비화 시킬 때니까 이거는 운전 최적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20에서 50 사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앞에서 다 풀어버렸네요. 그죠? 수분은 50에서 60, pH는요? 네, pH는 중성 pH. pH 중성 7이죠. 그죠? 거기에 들어가는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의 정답 1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폐기물 모두 마쳤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